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랜드프로에서 우리 또 그 부동산 실무 과정에서 지역 분석하고 정책 분석을 맡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회사를 이직하고 랜드고 부동산 중개법인의 부동산 중개 외적인 부동산 사업 파트의 부대표로 7월 1일자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과정이 끝나고 이제 철도망 계획이 나와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거의 확정됐다는 전제 하에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드리려고 특강을 좀 마련을 했고요. 제 강의를 정규 과정을 잘 하지는 않으나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가 아마 향후에 투자할 때 전체적인 밑그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눠드렸던 앞에서 받으셨던 정규 과정 5회짜리는 그 범위 안에서 좀 독특한 투자 방식들, 실제 운영되는 투자 방식들에 대해서 나중에 격주로 이제 실제 투자를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육 과정 아닙니다. 투자 과정이니까 공부하러 오시면 안 되고요. 비싼 과정이고 바로바로 투자를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재밌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 오지 마시고 그거 공부 안 됩니다. 바로바로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올 한 해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실력을 갖추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세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철도망 계획이 왜 필요한지, 또 왜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로 인해서 나왔던 철도망 계획에서 투자적으로 중요한 입지들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들이 과연 실제 적용이 가능한가, 이 시기에. 그래서 지금 펼쳐져 있는 우리 그 경제 상황들 살펴봐서 그런 상황들을 좀 견지하시고 그 안에서 자기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보자. 그래서 3시간 동안 할 건데요. 최대한 1교시 좀 짧게, 그리고 2교시가 좀 지도가 많아서 길게 가고 3교시 때에도 간단하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10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인데 하나가 빠졌네요. 빈틈이 있어야 이게 인간적이니까. 자, 왜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가?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이 4월 달에 공청회를 통해서 나왔는데 4가지 취지로 나왔습니다. 보통 공청회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국가계획에서 국토부라든가 기재부에서 어떤 자료를 내놓을 때 핵심적인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투자에 도움도 안 되고 봐도 뭐 의미가 없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2가지입니다. 자, 국가에서 어떤 공적인 계획을 정할 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봅니다. 그럴 때 나라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챙겨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권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구 줄어드는 그 과정하고 지역적으로도 집이 좀 없어지고 소멸되고 이런 것들, 또 기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어떤 계획을 짭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식하는데 몇 명이 와. 그래서 우리가 해봤더니 10명이 와. 10명 오는 걸로 식단 짜는 거 하고 20명 오는 거 다르잖아요. 뭐 구할 때 다 다르고. 지금 그 참석 인원들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광범위하게 했다면 지금은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인원이 작다고 계획을 작게 꾸밀 수는 없어요.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게, 과학기술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철도망 계획의 4가지 취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돈이 되게끔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 구조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방, 수도권의 밀집 현상들을 해소해서 나라가 크지도 않은데 서울하고 경기도에만 몰려있는 이런 상황을 지방으로 좀 넓혀서 유기적으로 좀 연결되게끔 해야만 생산력이 높아지는 거죠. 나라가 생산력이 높아지려면 전 인구가 다 생산 능력이 있게끔 만들어지는 연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로 수도권과 도심에만 몰려 있었단 말이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는 2030년까지는 충분히 인구가 늘 거다. 작지만 늘 거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한 10년이 당겨졌어요. 실제 작년부터 인구가 꺾였습니다. 굉장히 10년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마치 한 그 시대가 100년을 후퇴한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초 인구가 감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나라를 운영할 때 밑바닥이 되는, 밑천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운영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오는 거죠. 그 부분을 철도망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영해야 되는 게 지방이 땅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줄고 있으면 빈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이게 중요시 된다. 또 하나는 국토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반영하려고 봤더니 지방에 소멸되는 가구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인구도 줄지만 인구가 특별히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거할 때 보면 알죠. 5만 인구에서 뽑는 국회의원과 10만에서 뽑는 거, 20만에서 뽑는 거 전체로 이렇게 선거를 묶어놨는데 어떤 데서는 밀도가 많은 데서 뽑힌 국회의원이 있고 밀도가 적은 데서 뽑힌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유권자가 뽑았으니까 당연히 같은 권력을 갖는데 야 너는 그 좁은 동네에서 작은 동네에서 뽑혔지 나는 큰 동네에서 뽑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의 편차를 좀 없애야만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중앙에 너무 몰려 있으니까 지방이 소외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권력들을 평등하게 나눠야 뭐가 유지가 돼요? 정권이 유지가 돼요. 정권을 오래 유지하려면 전 지방적으로 약간 분권한 형태가 돼서 위에서는 지시 내려주고 내려받는 지방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회에 뭘 가져가야 되냐면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권력의 가장 큰 핵심은 예산이에요. 예산.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도 지역에 돈이 없거나 돈을 못 걷어들이면 그냥 돈 없는 권력만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나오는 이 철도망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은 전국에 까는 건데 국가에서 다 깔아주지 않습니다. 일부는 그 지역, 그 지역을 거쳐가게 되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자기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부담이 안 된다면 철도가 늦게 깔리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많은 지역들 위주로 깔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잡고 돈이 많으려면 많이 걷어야 되는데 많이 걷으려면 사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해요? 많이 낼 수 있는 법인들을 유치하는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에 훨씬 더 자본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걸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철도망계 이제 하면 5년 정도를 이걸로 계속 가는데 3차도 그랬지만 4차는 특히나 지방의 중심을 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지방을 중앙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냥 지방에만 하면 절대 안 오르는데 중앙과의 연결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계획도 철도망 계획에서 중앙에 어떻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노려서 중앙에 빠르게 접근하는 과정 사이사이에 있는 도시들이 처음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이 철도 안에 가운데 있는 도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셔야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는 손이 덜 탔고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끝단과 이런 데는 인구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인구들이 흔들리지 않고 모여있는 인구들이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지역이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걸 오늘 노선도를 보면서 몇 군데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네이버에 보시면 인구가 5,182만 주민등록 인구만이에요. 근데 꺾였어요. 미세하게 꺾였습니다. 이걸 보고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미세하게 꺾인 걸 보고 이 인구가 한번 꺾이면 쉽게 늘어나지 않아요. 자, 이게 물리적으로 이 인구를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태적인 인구가 아니라 사회적 인구를 늘릴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들을 들어올 수 있는 분, 난민을 합법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도시라고 하는 송도라든가 또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국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도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써서 인구를 늘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충남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신혼부부들 데려와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그 아이들이 철도망에 막 타고 다니고 이러진 않아요. 누굴 데려와냐면 기업을 데려오든가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서 거주 인구를 늘려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가야만 커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해서 좀 어려운 거고 다른 지역들은 좀 더 체계적인 부분을 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막 얘기하는 지역들을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인구 때문인데
가면 갈수록 인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특히나 더 제조업이 활발할 때는 인구가 되게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제조업이 아닌 산업이 서비스업이라든가 IT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줄어도 크게 티가 안 납니다. 다만 아래 위가 완벽히 구분이 됐죠. 상층과 하층이 완벽히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인구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대신에 뭐 있어요? 고급화시켜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 지역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다. 고급화되는 지역에 가시면 집이 안 떨어져요. 자본 가격이 안 떨어져요. 고급화되지 않은 곳에 갔으면 언제든지 인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본이 흔들립니다. 또 하나 그런 지역에다가 쉽게 어떤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건 기간 산업을 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점화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건 야, 어차피 그렇게 흔들리는 지역이면 한 곳에 모여 살아야 되지 않아? 그래서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빨리빨리 이동하게끔 만드는 게 KTX고 그래서 천안 아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천안도 아닌 것이 아산도 아닌데 천안 아산이 생겨서 천안 아산만 뜨고 천안은 힘들고 아산도 힘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양쪽을 다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KTX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애매한 도시 사이를 뚫어요. 그게 보통 세종도 아닌 것이 청주도 아닌 것이 오송에 놓는 경우. 그래야 양쪽을 접근하기 빠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기준을 보고 아 확실하게 거점으로 움직이는 지역들은 어느 지역이라 딱 못 박지 않고 지역과 지역 사이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거점을 잡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거점까지 연결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종은 많이 커졌지만 많이 커지니까 뭐라 그래요? 세종에다가 KTX 깔아달라고 하죠. 그거는 나중 문제인 거야.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오송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깔 때가 어디가 보니까 세종의 대칭점에 있는 청주가 눈에 확 들어오고 청주에는 뭐가 있어요? 공항이 있죠. 공항이. 행정도시에는 공항이 없잖아요. 서울에서 맨날 내려가는데 행정도시를 키우려면 바다도 가까이 있고 땅도 있어야 돼. 하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청주공항이죠. 그래서 청주공항이 최근에 많이 뜨는 이유는 행정중심 도시에서 커지는 역할들을 뽑아올 때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본들이나 해외와 연결되는 부분으로서는 어디? 공항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공항과 관련된 법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간산업이죠. 항만, 공항은 기간산업인데 이 법령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만금에 있는 공항들, 군산공항, 무안공항, 사천공항, 청주공항 이런 공항들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한 5년 동안 이제 앞으로 다 바뀔 거예요. 특히 김포가 엄청나게 커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쓱 지나갔어요. 법이 나왔는데 쓱 지나갔어요. 모르니까. 공항은 시끄러우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제 공항에 뭐가 와야 돼요? 에어택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청주공항 같은 데서 내려서 철도로도 갈 수 있지만 에어택시를 타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에어택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에어택시를 하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가 만드는 거고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데 걔네들이 그걸 만들면서 거점을 유지하려면 공항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철도로도 한계가 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공항의 법인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첨단 기술에 묶여서 빠르게 움직이는 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따가 지도가 나올 텐데 한번 다 볼 겁니다. 지방이 최근에 소멸됐는데 잘 보세요. 특징들이 있어요. 기사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땡겨올 때 어떻게 보냐면 어디가 특징적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도표 상황으로 봤을 때 최근에 5개년간 2015년부터 20년간에 7개 도에서 인구 증가 추이가 나는데 떨어지는데 올라오는데 나눠져 있죠. 올라오는데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충북과 충남. 떨어지는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 그러면 이 6개 도시만 찾아본다. 강원도도 뭐 그렇지만 6개 도시만 찾아본다면 오르고 있는 충북, 충남에는 뭐가 인구가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기반시설을 깔아야 되는 게 당연해. 인구가 줄고 있는 데를 뭘 깔아야 돼요? 기반시설 깔아요? 아니죠. 산업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4차 뉴딜을 보시면 전북, 전남에는 일자리가 가고 있고 충북, 충남에는 예타 면제가 가고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돈이 돼? 인구가 가는 게 돈이 돼요? 예타 면제가 가는 게 돈이 돼? 당장은 예타 면제가 가는 게 돈이 되죠. 땅을 올리니까. 인구가 가면 일자리는 그렇지만 일자리 이후에 일자리 연결은 지역의 문제지만 충남, 충북은 예타 면제 사업들이 가면 그 지역 땅값들을 다 올리기 때문에 자산을 올릴 때는 예타 면제가 훨씬 좋다. 근데 왜 충남, 충북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올해 작년에 4.15 총선 때 충남도에서 표를 많이 얻은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한 것도 어디다 손을 많이 댄 거예요. 충남에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국회의장도 하고 모두 하고 다 해요. 법사위도 가 있고 모두 가 있고.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 많이 깔려있는 분들 보면 충남 쪽 의원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가 많이 나왔어요? 충남 쪽에서 철도망이 빵빵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앞으로 충남, 충북이 리드하겠다. 그걸 보고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도 막 그랬었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그게 연관이 안 돼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다 어떤 노름인 거예요? 예산을 따오는. 예산을 따와서 지역에 내려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따올 수 있냐, 누가 따오느냐, 많이 따오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인구가 늘고 있고 늘고 있는 쪽에 기반시설을 깔아주는 거고 인구가 줄고 있는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고 이런 밸런스를 갖고 있는데 잘 보시면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막 흔들리는데 강원의 경우 나서 강원의 경우 강원 떨어지는데 조금 빠졌어요. 다른 데보다는 적죠. 근데 원주, 춘천, 양양, 횡성, 속초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줄었어요. 고성, 태백 줄죠. 그런데 충청도의 상황은 비교적 낫다. 충북, 충남의 인구. 여기는 지역을 따로 빼지 않고 그냥 충북과 전체 충남의 인구는 5년간 각각 늘었어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진천군과 청주시, 괴산군 등 5개 지자체 인구가 증가했다. 자, 진천 보이시죠? 진천. 올 초에 제가 강의할 때 진천의 아파트를 소개해줬더니 뭐 이상한데 그런 데 소개해주냐고 막 그러는데 왜 소개해주지 알겠죠? 진천이. 진천이 늘었어, 진천이. 자, 그리고 원주, 춘천, 양양, 횡성, 속초인데 어떤 라인이에요? 전부 다 속초, KTX 라인들 있는 쪽이란 말이죠. 이주해 가서 왔다 갔다 할 때도 괜찮은 지역도 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원주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오늘 지도에서 볼 때도 가장 자세히 보셔야 되는 원주시 주변 지역들이 많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지방에 소멸되고 있어서 없어진다고 하지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동한 거예요. A가 아니면 B를 택하는 거지 A, B 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없어지는 쪽은 B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유입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유입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쪽으로 몰리니까 그 몰리는 쪽을 우리가 뭐라 그래? 거점으로 보고 거기를 활성화시켜요. 빠지는 쪽을 활성화시켜서 평등치는 게 아니라 빠지는 쪽은 뭘로 바꿔요? 산업단지라는 걸 바꾸고 모이는 쪽에다 주거단지를 바꿔서 그쪽에 몰리는 방식으로 간다. 그럼 앞으로 거점화된다는 얘기는 인구가 모이고 늘고 그게 생태적 인구든 물리적 인구든 모이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인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선거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10개 읍면 단위보다 하나의 시에서 나를 뽑는 게 훨씬 더 유력한 거예요. 거기에 돈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전부 다 정치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의 경우에 작지만 그 안에 원주와 춘천, 양양, 특히 양양, 횡성, 속초 이런 데는 지금 한참 뜨고 있고 최근에 가장 고점을 많이 찍었던 지역들인데 왜 그런지가 나오죠. 소멸되지만 그 소멸이 다 평등하진 않다. 어느 지역에서는 다 주변 것을 뺏어오더라. 뺏어오는 지역들을 눈여겨보고 거기에 기반설이 깔린다면 투자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문경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시대에 이게 소멸되니까 어떤 공약을 거냐면 문경시에서 자기네들을 귀촌을 하게 되면 농가주택을 뭐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혜택들을 많이 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문경시를 해놓는 이유는 문경이 그전까지는 우리가 문경하면 뭐 있었어요? 세트장 있는 거. 고려 무슨 거 세트장하고 이런 거. 최수정이 제일 많이 가 있는 거. 어디나 가면 최수정을 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문경까지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죠. 문경까지 가는 거는 중부 내륙철도의 끝단이에요. 그리고 남부 내륙철도는 우리가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뚫어놓았던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남부 내륙철도. 중부 내륙철도 남부 내륙 사이가 비어있는데 이번에 그 사이가 채워졌어요. 그 중간이 뭐예요? 문경이죠, 문경. 그러니까 문경 입장에서는 지금이 호식이죠. 사람을 끌어와야 돼. 재밌는 건 이따 문경 보시면 알겠지만 문경이 말이 문경인데 어디가 뜨는지가 달라. 그게 좀 달라 있다는 거. 그런 걸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인구 증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반면에 전라도 쪽에서는 민주당의 그 전라도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아까 인구가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투입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찾아가는데 뭐라고 하냐. 앞으로 10년 안에 지방 최대 이슈는 인구 문제가 될 것이다. 전라도는 아는 거야. 전라도 쪽은 나이들이 좀 많이 고령화돼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서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서울 전체 인구 중에 청년인들이나 중장년층 인구들 중에서 전라도 쪽에서 와서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투표하다 보면 경기도가 약간 그 정도, 그러니까 보수 정권, 진보 성향이 높다는 일은 대부분 다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만큼 거기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있는 청년들은 위기의식이 느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구를 늘리려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많으면 오니까. 그래서 군산, 새만금, 그 다음에 광주 쪽이라든가 이런 쪽, 거기에 혁신도시가 많이 있고, 그쪽에다가 최근에 바이오, 그 다음에 그 수소차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첨단 미래산업은 그쪽에다 지금 깔아놓는 걸로 뉴딜을 다 깔아놨죠. 신안군 쪽이라든가 풍력 갖다 놓고 막 이랬죠. 왜 그쪽으로 다 갈았을까?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야 되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다 갖다 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지방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자기들은 여기는 좀 이제 혜택받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잘못하면 인구가 유출돼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데로 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이런 차이들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4차 철도망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비수도권 광역철도예요. 이번 4차 철도망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수도권의 광역철도를 신설하고 깔아주는 거에 역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그 광역을 통해서 중심에서 지방으로 빨리 내려가서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다. 수도권에는 어떤다? 수도권에는 4차 철도망 안에 수도권에 계획도 들어가 있는데 수도권은 워낙에 치밀하니까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막히는 구간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교통난 해소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되기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의 철도망 가지고 돈이 된다기보다 외부로 빠르게 연결되는 방식을 찾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자, 계획하고 목표 비용 같은 걸 보면 교통연구원에서 보통 걸 이번에 했었는데 혁신도시나 국토공간이 다액화되고 수도권 집중,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 광역권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교통연구원이 용역을 받아서 직접 진행할 때 어디에 방점을 놓느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김포, 부천 그 GTX라든가 다른 어떤 노선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취지에 맞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취지가 그게 아닌데 자꾸 떼쓰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5년짜리 계획이고 이 계획에 따라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때를 써야 돼요. 근데 너무 얼토당토하게 얘기하면 할 수가 없죠. 이 용역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추가 예정되어 있는 노선들이 있는데 그 노선들을 주노선으로 옮기는 작업을 민원을 제기하면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노선을 바꿔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 안 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봐야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특히 이번에 나왔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 의왕이냐 안산이냐 그 다음에 그 우리 인덕원이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소문만 갖고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에다 집을 사시는 분이 계셔서 안산 말고 제가 의정부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정부는 확정이 된 노선이고 안산은 불확정적인 노선인데 왔다 갔다 해요. 집값이 올라가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철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가 만드는데 A가 볼 때는 나는 왼쪽 노선으로 만드는 게 돈이 더 잘 될 것 같아. B는 오른쪽 노선인 것 같아. 내가 공사를 줄 때 어떤 게 더 좋아? 그럼 가격을 많이 쓰는 사람 준단 말이죠. A가 많이 써서 A 줬더니 A는 왼쪽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들인 돈을 뽑을 수 있어요. 그 노선이 글로 가. 일로 만들어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돼, 돈이.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돈을 뽑고 기부 채납으로 주는 방식의 어떤 BTL이나 BTO 방식으로 이렇게 짓는데 그랬을 때 자기들이 들어간 돈을 뽑으려면 노선을 이쪽으로 변경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랬을 때 몇 가지 역이 있어요. 어느 역에서 장사가 잘 되는지. 누가 봐도 인도권이 장사가 잘 돼.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글로 가는 게 유리한 방식인 거죠. 그거를 바꿔달라 할 수가 없어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확정되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공사해서 나한테 줄 분이 그쪽이 돈이 된다니까 그리로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지. 내가 돈 안 들이고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돈을 크게 안 들이고 다 민자로 한 다음에 받을 거니까. 민자가 돈이 되는 데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구조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노선만 보면 안 되고 누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걸 봐야만 가능성 있는 데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인덕원에 한 4, 5년부터 계속 인덕원에 투자를 시켰는데 방식이 왜? 일자리도 있어. 안양 테크노밸리도 있고 포일도 있고 그리고 상업지구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그 수원 거쳐서 동산까지 내려가는 건 일직선 라인. 그러니까 철도를 건설하기 비용이 굉장히 싸게 먹히는 라인들이죠. 그리고 월판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니까 훨씬 좋은 거죠. 과천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거기다 넣어야 돈이 잘 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히 아는데 그거를 의왕이 됐다, 안산이 됐다 바꿀 수 없는 게 돈이 안 되는 곳에다가 민자를 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깔으려면 깔겠어요? 내 돈 다 들어가지고 있는데 돈 안 되면? 절대 안 한다며, 자본주의에서는. 그 부분들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왜 비수도권 관역을 까겠어요? 돈이 되니까. 뭐 때문에? 싸거든, 땅들이 다. 돈을 들이는 것보다 인구가 들어와서 쓰는 게 더 나오니까 이쪽에다 먼저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면 그만큼 국가적인 이익도 되는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깔아서 정권을 유지하기에 좀 더 편한 방식이 이제 때가 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표출되어 있다. 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앞에서 이렇게 인구가 소멸되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나한테 어떤 권한이 와야 내가 여기를 막 잘 만들 수 있는데 중앙에서 신경을 잘 안 써준단 말이죠. 그 지방에서 원하는 건 뭐다? 다른 건 필요 없고 내가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해. 내가 필요한 지역에 내가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줘. 그러면 좀 이 지역 내가 잘 살 수 있겠는데? 전문가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분권제도가 들어와서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특례시라는 게 들어오죠. 특례시라는 게. 특례시는 인구 100만을 넘었을 때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특례시가 작년에 됐고 1년 지나서 공포가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가 실행이 돼요. 올해는 과도기간이고. 그래서 지금 무슨 준비예요? 1년 동안 특례시를 오픈했을 때 어떻게 할지 특례시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예산하고 도시계획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가지 특례시가 누가 있어요? 창원, 그리고 수원, 그 다음에 우리 어디죠? 용인,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지? 고양시, 그죠? 네 가지는 100만이 넘었어요. 여기 턱 밑에 있는 애 있어, 턱 밑에 있는 애. 좀 지나면 금방 100만 될 것 같은 애. 화성이죠, 화성. 화성은 뭘 갖고 있어서? 동탄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동탄이 지금 딱 한 1년 지나면 100만이 넘을 것 같아. 동탄은 인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아이를 낳아서 100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죠? 뭐가 들어온다? 기업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을 까는 게 100만이 1년이면 넘는데 지금 1동탄, 2동탄, 특히 2동탄이 지금 무릎으로 있고 2동탄에서 어디? 이제 뒤에 남동탄 쪽이 호수공원 쪽부터 시작해서가 쫙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100만이 금방 넘어요. 특례시가 잡히고 시작된 1년 후에 화성이 들어오면 수원, 화성, 용인은 어떻게 돼요? 다 특례시죠. 다 특례시예요. 그 서울 밑에 특례시 100만이 다 있어. 위도 있고. 그 밑에 다 있으면 수도권이 확장돼요, 확장.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러다가 충청남도, 충청북도까지 수도권이 되겠다? 가능하죠. 왜? 거기 뭐가 있어서? 생존수도가 있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4차 철도망의 가장 핵심은 수도권의 확장인데 어디? 서울에 있는 서울은 금융허브, 이런 국제적인 도시의 수도권이라고 본다면 충남을, 세종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수도의 수도권으로 본다. 이따가 나오는 그 행정수도의 수도권 범위를 볼 건데 범위를 보면 인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핵심적인 건 뭐예요? 그런 지역의 혁신도시. 그래서 이런 것을 2시간 내로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거점, 인구가 많은 곳, 일자리가 있는 곳, 결국은 모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다시 움직이는구나. 거기에 기업을 내려보내는구나. 이게 다시 부각하겠다. 정권이 바뀌어도 부각합니다. 왜? 인구 소멸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거든요. 대책을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미래 철도의 역할로 보는데 철도는 특히나 자동차는 안 되니까 자동차는 안 돼요. 도로가 아무리 잘 깔려 있어도 운전하기가 어려워져요. 점점점. 다 고령화된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체계가 가만히 있어도 갈 만큼 도로가 반듯하지 않아. 그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 개설되는 지역들은 도로가 반듯하지 않아도 차와 그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 호응해서 5G로 호응해서 안전한 속도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도로로 바뀌는 추세예요. 주로 어디? 지방에. 서울은 안 되고. 서울은 간섭이 너무 많아. 하려면 여기서 막 전파 들어오고 이러니까. 최근에 건설되어 지방의 도로들은 하이패스도 그냥 다 기둥만 있잖아요. 지나가면 알아서 다 하고. 이미 올 때 다 알죠. 검색이 다 되고. 그런 형태로 좀 바뀌고 있는데 지방 중심으로 다 바뀐다.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32년 만에 바뀐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이게 가장 중요하죠.
광역시 안 만들어도 돼요. 오히려 힘들어, 광역시 만드는 거. 특례시로 가면 보조금도 받으면서 재정권을 할 수 있는 묘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광역시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광역시 가고 싶었는데 더 이상 안 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역시 기준을 낮춰주는 게 좋죠. 그래서 특례시로 가는 거고, 특례로 가면 무슨 특례가 있냐? 자치 권한을 많이 주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32년 만에 바뀐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는데, 그럼 그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있겠죠. 그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 4개의 특례시 있는 사람들은 권한이 괜찮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계획을 언제 쏟아부어야 돼요? 내년에 쏟아부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지금 안 나와. 내놓을 필요가 없어, 지금. 도시계획 언제 내놔야 돼요? 선거 앞두고, 가을에. 그때 내놔야 내가 앞으로 이걸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출동한 계획이 먼저 터지고, 확정되면 가을에 도시계획이 나와요. 2040으로. 쫙 깔립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지역이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가 막 나오는데, 제일 먼저 그걸 누가 하겠어요? 재선을 하려는 사람. 다음 선거에 재선을 하려는 사람. 그런데 최근에 단체장들 중에서 도지사들은 다 뭐 해요? 대선 나간다고 해요. 대선 나간다고. 나간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안 되는데 왜 해요? 하고 경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도지사 하면 되잖아요. 이 얼굴 나가기 너무 좋잖아. 저런 역량이 있었어? 그 다시 도지사, 나는 우리 도를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안 뽑아줬는데 한 번 더 고민하겠다. 그리고 뭐 해요? 도시계획 나가. 특례시 들어가. 특히 화성이 절정이 절정. 동탄만 가지고도 밑에 3개 도시가 다 100만이면 서울을 위협하고도 남아요. 충분히. 그래서 거기를 수도권화 시키는 작업들. 지방선거를 남겨놓고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가 3선을 했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이제 못해요. 거기서 여론조사를 최초로 했어, 이번에.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 1년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를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3월에 대선이 6월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비슷한 비슷한 부류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봤더니 대선은 조금 더 파란 쪽이 유리하대요. 근데 지방선거는 빨간 쪽이 유리하대. 보니까 중간이 비었어. 자, 요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방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년에 어떻게 공약이 나오고 어떻게 지방에 기여할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야당 쪽에서 뭘 원하냐면, 물론 대선도 가져가면 좋은데 이것보다 뭘 노려요? 지방자치를 노려.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을 나갈 수 있을까 뭐 이걸 얘기하다가 던진 묘한 말이 있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개헌론자예요. 그 최재형 감사위원장이 정권 교체가 된다 해도 내년에 바뀌어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구성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지금 국회 중심주의니까. 국회가 2년 더 남았어요. 대통령이 바꿨어.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야. 행정부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끝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끝나요. 이게 국회 다수당이 갖고 있는 위력이란 말이죠. 최근에 우리 이사대책 나왔는데 어물어물 하다가 넘어가고 LH사도 넘어갔는데, 이번에 뭐 했어요? 국회 소위에서 그냥 통과시켰죠. 그래서 날짜만 6월 말까지 사면 인정해주겠다고 바뀌었잖아. 이건 뭐 수급입법이 계속 나와. 모두 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왜? 국회니까. 결정하면 되니까. 국회가 2년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바꿔봐야 그걸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판이. 근데 어디는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바뀌어. 지방자치에 있는 단체장들이, 지금 단체장이 다 파란색인데, 이 단체장이 약간만 움직여서 선거에 부딪힐 만한 숫자만 확보해도 모으기 때문에, 자치분권이 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이번 바뀐 법이 뭐에 기초가 되냐면 자치경찰제까지 가요. 자치경찰제까지. 우리 그 영화에 보면 FBI 나오고 밑에 막 보안관 나오고 할 때 FBI에서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 내 거야. 그러면 넘겨줬다가 여기는 니네 지금 무슨 내가 써 이렇게 쓰는 그런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분권 나올 때 자치분권에서 자치경찰제까지 나오면 자치경찰을 움직이는 힘은 누가 있어요? 시장이죠, 시장. 그래서 시장이 경찰력까지 가질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가는 방향이야. 그래서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 독립할 때 수사권을 경찰에 많이 주자 한 이유는, 그걸 주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지역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시장 권한이 커져요. 이게 자치단체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가도 되는데 얘는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여당 야당이나 지역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 생기면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바로. 이번에 민주당도 전라도에서 뭐 이상한 뭐 성추행 나면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오면 바로 잘라버려요. 예전에는 뭐 대충 이렇게 묻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냥 잘라버려요. 왜? 1년 남았어 1년. 이거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걸 가져와야 여기를 지켜낼 수가 있어서 지금 게임이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힘은 어디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거 힘이 있고 거기는 단체장과 의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오세훈 씨가 당선되면서 서울시 의회는 다 민주당이 갖고 있지만 오세훈이 당선되면서 이게 판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가 없어져요? 도시 재생이 없어졌어요. 그죠? 재건축하고 개발만 남았죠. 도시 개발만. 재생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류단지 개발법 있는 것들도 없어졌다. 이번에 물류과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양재동하고 서부특파밀 개발이 가속화되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단체장의 성격 때문에 바뀌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막을 수 있지 않나? 의회는 내년에 선거에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가 하기가 어려워진 현상인 거죠. 거기에 4차 철도망 들어오고 예산 딸리면 이제 머리 쓸 거란 말이죠. 4년을 더 잡고 이걸 움직이려면 이걸 어떤 식으로 내 쪽으로 유리하게 와야 되느냐.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가장 혼란스러운 게임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게임에서 뭐가 안 된다? 정책 추진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럴 때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규제가 안 내려와. 그죠? 내릴 사람이 없어요. 내리기도 뭐하고 안 내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사 대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적미적한 거. 물론 LH 사태가 있겠지만 추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빌라들을 막 사는 이유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못 건드리는구나. 1년 동안은 거의 무주공산이겠다. 잘못 건들면 역풍 맞으니까 계속 가죠. 근데 경선도 지금 바로 시작되고 12월에 가면 대선 들어가고 대선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들어가고 하니까 내년 6월까지는 별일 크게 없어요. 이럴 때 뭐 해요? 사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미 단체장들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4개의 특례시 공직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내년부터 뭐 할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충남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 쪽에서는 압박을 많이 넣어. 정부 공공기관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내포신도시 쪽으로 홍성 쪽으로 더 끌어올라고 많이 가죠.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 대권 후보기 때문에 아직 대선 대법원 발표가 안 났지만 그래도 가장 여당 쪽에 가까운 대권 후보기 때문에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합니다. 제주도도 혁신도시 하죠. 도지사가 이제 대권 나간다고 했지만 바뀌더라도 이쪽은 청정지역이고 아직까지는 제주도가 전기차로 다 돼 있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스마트 모빌리티는 되게 좋다. 이런 것 좀 유치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 원주 기업도시의 롯데건설이 상업용지 분양을 이번에 다 100% 완결했어요. 10년 만에, 13년 만에, 그렇죠? 13년 만에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상업지역 개발을 롯데건설하고 한 3가지 건설했는데 경남기업 무너지고 다른 데 무너지고 롯데건설만 남았는데 롯데건설이 이번에 100% 분양을 다 완료했어요. 원주가 지금도 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원주 기업도시 아파트 값들이 오르고 그 지역들이 상업시설 다 분양되면서 입점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오르고 실제 원주 기업도시 내에서는 이택지 부지에 소규모 건설들이 계속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 우리 RSA 출신 선배들이 거기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토지거래, 상가거래를 많이 시켜요. 이 어려운 시기에 문 닫고 다니면서도 계약이 나오는 연락이 오니까 그죠? 시즌이 들어왔어요. 왜? 일자리가 모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힘을 발휘할 시기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내년에 성과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성과들이 바탕이 돼서 지자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다 불을 지를 수 있는 게 이제 4차 철도망이 되는 거예요. 이 4차 철도망이 이러한 기반 안에서 터지기 시작하는데 터지기 시작하는 지역별로 차별이 난다. 지역별 차별은 5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